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에서 엑셀을 켜고 거기 입력하는 대부분의 것들,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스를 켜서 입력하는 대부분의 것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다가 그 글을 게시할 때 보는 것들을 다 데이터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는 뉴스페이퍼, 뉴스 기사들, 다른 사람의 소셜미디어 글, 그리고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 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석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회사에서도 많은 것들이 데이터화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제품을 얼마에 며칠에 주문이 들어갔고 그게 전체 한 달간 주문된 양은 얼마고 혹은 주문된 금액은 얼마고 분기별은 얼마고 하는 것들이 다 데이터화 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한 건이 냉장고 한 건이 2023년 1월 10일에 50만 원에 판매가 되었다. 그 건들이 쭈루루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달에는 이런 제품들이 이만큼 팔렸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다면 그 높은 자리에 계신 대표님들이 한 건 한 건 한 건을 다 보고서는 지금 우리 회사가 이만큼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당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려면 적어도 에어컨이 얼마나 팔렸나, 냉장고가 얼마나 팔렸나, 총 판매액을 썸 값을 구해서 합산을 해서 보고를 하든 혹은 개수를 보고를 하든 또 보고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갑자기 에어컨은 판매가 많아졌고 혹은 냉장고 판매가 적어졌고 이런 추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그 추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등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요약을 하여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총 판매 썸이라고 하는 그 합산된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혹은 어, 개수를 합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평균 값을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는 얼마큼 팔렸는데 그때 평균 값은 얼마 정도로 프로모션이 많이 들어가서 원래 출고했던 값보다 몇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등등등. 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이고요. 이 50만 원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알 수 없는데 정보가 처리되었을 경우 에어컨이 가장 많이 팔렸구나, 그 다음에 냉장고가 많이 팔렸구나 같은 총 판매액을 비교할 수 있게 되지요. 혹은 분기별로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많이 팔렸구나, 4분기가 가장 저조하구나 같은 정보들을 저희가 인포메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처리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원하는 형태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과 냉장고가 판매가 되었다 정도까지만 정보가 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걸 구매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누가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적어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 주문 내역에서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어떤 데이터를 모을지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정보 처리를 하여 보고를 하였지만 그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하는 형태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언제 구매를 했는지 그 소비자에 대한 장세한 정보를 우리는 수집을 해둬야겠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20대가 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대다수 연말에 거액의 보너스를 받았을 때 그럴 때 구매를 하는구나. 30대가 구매를 할 때는 5월 달에 결혼하기 전 시점에 많은 구매를 하는구나. 이런 그 고객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에어컨은 여름이 오기는 주로 프로모션 하면 되겠다.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혼수를 많이 하는 제품들은 주로 결혼이 많이 있는 시점 바로 이전에
프로모션을 하면 되겠다 같은 그 스트래티지, 프로모션에 대한 전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지금 회사의 상태, 혹은 그 인턴을 했었던 회사라든지, 혹은 일을 했던 회사, 혹은 뭐 스타트업이라면 스타트업의 지금 현 상황 같은 곳을 잠시 떠올리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데이터 파일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우선 이 데이터는 과거에는 그냥 파일에 저장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엑셀 파일도 그런 파일이고요. 혹은 모든 것들을 수기로 작성해 놓기도 하고요. 혹은 워드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검색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따로 있었습니다.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시스템들은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엑셀, 어떤 데는 워드, 어떤 데는 수기. 네, 그리고 이것들이 따로 관리가 됐습니다. 따로 관리가 됐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고 있고요. 직장 상사나 혹은 다른 파트너들이 보내달라고 할 때마다 그것을 편집해서 전달을 이메일로 해주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혹은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책상 서랍 밑에 저 파일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과 유사한 형태의 파일이 바로 옆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일이 얼만큼 저장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서로 파일을 까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게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매관리팀에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 고객명, 집 주소, 번호, 구입일, 그 다음에 구매일, 배송일 같은 정보들을 관리를 하고 있을 테고요. AS 관리팀은 구매 관리팀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나한테 AS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고객명, 집주소, 번호, 구입일, AS를 했는지, 어떤 AS를 했는지, 환불을 해줬는지 여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 관리팀은 AS 관리팀한테 따로 정보를 요청할 일이 별로 없을 테고요. AS 관리팀도 구매 관리팀에게 정보를 요청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은 데이터 그 컴퓨터 글자 하나마다 바이트가 어느 정도 용량이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거의 경우 IBM이란 컴퓨터가 몇 바이 그 방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많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의 그 데이터만을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구매관리팀의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요. 고객에 대한 고객 이름, 집 주소, 번호, 구입일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명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2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고객명이 AS 관리팀에 이제 한 번이라도 AS를 받았을 경우 여기 저장이 됩니다. 집 주소, 그 긴 주소가 저장이 되고요. 번호, 구입일, 이 동일한 정보들이 AS 관리팀에서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면 회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정보들이 컴퓨터에 두 번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바이트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 관리팀과 AS 관리팀이 결국에는 저장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조금 다를 겁니다. 구매 관리팀은 결국 구매액이 얼마였는지, 배송일이 언제였는지, 몇 개 정도를 구매했는지,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가 주요 메인 관심사지만, 그게 어떤 사람들이 구매했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저장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에이스 관리팀도 고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해한 이후에 그 고객이 AS를 어떤 걸 받았는지, 그리고 환불을 해줬는지, 이후에 몇 번 정도 더 찾아왔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같이 저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두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지 말고 고객 데이터는 한 번에 저장을 하고 한 곳에 저장을 해두고 고객에 대한 고객명과 집주소, 번호, 구입일이 필요할 경우 뽑아가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줄여서 필요한 만큼만 뽑아서 가지고 가서 정리를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필요한 것들은 최소화하여서 중복을 없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고객이 집 주소를 바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구매관리팀에서 집 주소를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했지만 이걸 AS 관리팀에 굳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요. AS 관리팀은 과거의 집 주소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요런 그 데이터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이렇게 한 번에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다 데이터를 한 군데다 저장하고 필요한 것만 뽑았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뽑아 쓰고 잘 저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어떤 내용들을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뽑아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수정하는 방식, 그리고 뽑아 쓰는 방식의 전반적인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잘 디자인하면 고객명, 집 주소, 번호, 구입일까지는 있는데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나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구상했던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국 구매관리팀과 AS 관리팀은 이 고객들의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모션의 요소가 될 거야 라는 이해도를 가진 분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디자인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후에 갑자기 고객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려면 고객들에게 한 명 한 명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혹은 문자를 보내서 설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시아에서 사십니까?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추가적인 질문을 해서 데이터를 더 수집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쓰이게 될 것인지 구매관리팀은 구매관리팀 나름의 데이터를 사용할 방식이 있을 테고요. AS 관리팀은 AS 관리팀대로 몇 년도에 이 제품을 구매했는지 같은 그런 정보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해도를 가진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요소들이 필요할 테니까 이걸 넣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의 용도를 먼저 파악하고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후에 조금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 다이어그램으로 개념적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ER 다이어그램에서 만들어낸 그 구조를 이렇게 엑셀 파일 같이 생긴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것에다가 풀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설계, 실제로 이제 그림 디자인을 손으로 했던 혹은 프로그램을 했던 그 내용들을 코딩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저장 가능한 테이블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은요 거의 다 4단계부터 그 구현부터 그 물리적 설계부터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설계를 한 이후에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해낼 것인지 같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합칠 것인지 같은 논의들을 주로 한다면 그 첫 시간부터 주로 코딩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을 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근데 경영학과 입장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구축하는 것은 컴퓨터공학과의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그 부서에서 해내면 되는 것이고,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 것인지를 경영학부 입장에서는 경영하는 관점에서는 이것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프로모션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은 고객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수집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나이를 기반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게 우리 회사의 제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혹은 지역별로 프로모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각 회사의 그 입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속눈썹 펌을 한다. 혹은 그
이마에 모발 이식을 한다라고 하는 프로모션을 할 경우 그 샵에 와가지고 이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속눈썹 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역에 이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프로모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이해도 없이 그냥 전국에 있는 몇 년도생, 90년생들에게 프로모션을 다 하면은 부산에 있는 속눈썹 펌하는 곳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봤자 이득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품은 적어도 이런 정보들을 필요로 해. 그것이 프로모션한테 굉장히 용이할 거야 라는 이해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짜러 와주시는 그 프로그래머들은 이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로 외주를 받아서 시스템만 개발해주러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서 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전달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중간 단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중요해서요.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엔지니어들인 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도식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내자라고 하는 것이 그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 지향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고요. 어떻게 브릿지 역할을 하냐? 경영하는 사람들도 봤을 때 내가 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도식을 그리고요. 이 도식을 프로그래머에게 전달했을 때 프로그래머가 그걸만 보고서도 프로그래밍을 해낼 수 있는 그 도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저희가 조금 있으면 배울 ER 다이어그램 같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내는 것이 그 MIS라는 분야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특정한 그 MIS의 특정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하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동일한 형태의 그 사고를 딱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분야 전공 세부 연구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개체 관계라는 형태의 모델로 모델링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그 2주차 때 지금 논의를 할 내용인 거고요. 데이터를 관계 데이터 모델로 형성해서 보여주는 것이 다음 3주차 때 다뤄볼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그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방식인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머릿속에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할 때 항상 예시를 드는 것 중 한 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을 딱 해보십시오. 자동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동차는 이제 어떤 특정한 모형을 쇠로 만든 모형을 가지고 있을 테고 자동차 바퀴가 4개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동차 바퀴를 한 개 빼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전히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yes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여기서 자동차 바퀴를 2개를 더 빼보십시오. 자동차 바퀴가 3개만 있는 3개가 빠지고 1개만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뭐 고물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라고 부를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바퀴를 마지막 1개를 다 빼보십시오. 그래서 자동차에 이렇게 쇠 부분만 남아있다고 칩시다. 그걸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퀴가 하나도 없으면 자동차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자동차 조립 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특정 바운더리까지만 자동차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네, 저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좀 잔인하긴 하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이렇게 이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다고 했을 때, 저를 이제 이세롬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팔 한쪽이 없다고 합시다. 제가 여전히 이세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대답할 겁니다. 다리도 한쪽 없어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대부분 다 이세롬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 양쪽 팔이 다 없더라도 제가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냥 여전히 이세롬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머리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저를 이세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물음표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몸이었으니까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다. 뇌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등등 이제 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지칭을 이렇게 표현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교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하나의 대학을 구성을 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학과, 그 다음에 교직원, 학생 정보까지만을 포함했을 때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교수 이외의 직원들 정보들도 싹 다 포함돼야 된다. 아니다. 건물도 대학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정보들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대학의 꽃은 그 동아리다라고 해서 동아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대학이라고 하는 이 개체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표현될 수 있게끔 그 주체들을 형성하고 있는지가 사실상 존재론까지 올라가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까지 가서 데이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원에 가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도대체 존재는 무엇을 통해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형성하는 것인가? 도대체 자동차는 어떤 것들을 포함해야지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가 이제 개념적 모델링의 영역에서 의 데이터입니다.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그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를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지를 그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것을 도구를 사용을 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 혹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학생의 정보의 범위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까지를 포함하고 있었어. 왜 이까지 필요한지 서로 설득해낼 때 모델링을 사용을 합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은 이 개체관계 모델링을 그대로 논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만 정확하게 제대로 한다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것은 그냥 테크닉, 기술만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체관계 모델링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도록 합시다. 피터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냈고요. 개체관계 모델링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식이 10수년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서 데이터를 아주 수월하게 쉽게 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단계로 오게 되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구조를 짜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경우에는 이후에 완전히 잘못된 수집을 하거나 혹은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완전히 빼고 수집을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항상 백투더 베이직, 내가 혹시 빼먹은 데이터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라도 데이터 모델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그 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핵심 요소는요, 개체랑 속성 관계라는 개념이 있고요. 개체 속성 관계의 모든
그 단어 전부 다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절대로 쓸 일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그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전략이나 마케팅 수업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체란 표현보다 속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쓸 건데 앞으로 사용할 단어들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눈으로만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체는요, 그 현실 세계나 조직을 운영할 때 꼭 필요한 사람과 사물 같이 구별이 되는 모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서점에 필요한 개체는요, 고객과 책, 학교는요, 학과, 과목, 학생, 교수, 직원 이런 무언가 존재하고 있는 것들 자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책 자체는 책의 이름,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저자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책 이름 자체는요, 더 이상 그것 이외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책 이외의 다양한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은 개체 단위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책 제목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요, 저자 자체도 또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명, 저자의 나이, 저자의 주소 등등이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저자는 또 하나의 개체로서 사용될 수 있고요. 출판을 한 출판사도 출판사라는 세부적인 출판사명,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출판사의 위치 등등, 그 다음에 대표가 누군지 등의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체에 또 이제 개체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라는 개체는 책이라는 개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체들은요, 무조건 하나 이상의 속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개체와는 구분이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름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수업을 들으면요, 이 개체가 무엇인지 속성이 무엇인지 아주 충분히 한 차시 동안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4주차 정도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개체랑 속성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능숙해집니다. 근데 저희는 이 수업 시간,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 잠깐 동안만 개체랑 속성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고요. 제가 이제 예시를 드는 것들 위주로 개체랑 속성을 좀 구분해 내시고,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속성이고 더 이상의 개체로서는 다룰 수 없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개체는 무엇이고 속성은 무엇인지 구분만 좀 해낼 수 있게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영 모르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이런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개체와 속성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체 먼저 한번 간략하게 구분을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차시 자체가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이제 제가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2주차 수업은 빠르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개체는요, 먼저 사각형으로 표현하고요. 사각형 안에 이름을 표현합니다. 여기 이세롬이라고 직접 적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교수라고 하는 개체명 자체를 씁니다. 개체명을 적고요. 이세롬은 개체의 하나의 작은 예시가 되는 것 뿐입니다. 학과라는 것 자체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경영학과라고 적는 게 아닙니다. 이 학과라는 것 자체를 여기다가 적고요. 나중에 엑셀 파일을 적게 되면은 이 학과는 엑셀 파일 자체의 이름이 됩니다. 학과의 세부적인 학과명, 그 다음에 학과의 위치, 학과가 만들어진 연도, 그 다음에 학장이 누군지 이런 정보들은 엑셀 파일의 가장 윗단에 적혀져 있는 명들이고요. 그 세부에 한 줄 한 줄에 이제 경영학부, 컴퓨터공학부 이런 부의 예시들이 적혀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성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으로서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의 학번, 이름 이렇게 속성 값들이 적히게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체 관계 모델링에서는 타원형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 정도만 지금 이해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개체 관계 모델에서의 관계까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특성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